이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합시다. 일단 우리가 지난주에 했었던 거 중에 증기압력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 일단 우리 농도 이야기부터 다시 정리를 해놓고 갑시다. 우리가 평소 일상생활에서 제일 많이 쓰는 농도가 퍼센트 농도였죠. 그래서 퍼센트 농도라고 하는 건 그 또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는 물리량인 이제 질량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만들어 온 농도다 보니까 우리가 평소에 쓰긴 정말 편한데 화학적인 가치는 좀 많이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였고, 그래서 얘는 이제 용액 질량 분해 용질 질량 용질 질량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단위는 주로 그램을 쓰긴 하는데 사실 이거는 위아래 단위 통일만 해주면 크게 상관은 없겠죠. 뭐 둘 다 그램을 하든 둘 다 밀리그램을 하든 뭐 둘 다 킬로그램을 하든 별로 상관은 없고, 아무튼 거기다 이제 퍼센트 농도는 100분율이니까 곱하기 100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는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퍼센트 농도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일상에서 많이 쓰긴 해도 화학적인 가치는 떨어져서 만들어낸 농도가 이제 우리가 화원에서 이미 다뤘었던 몰 농도였었던 거고요. 몰 농도 같은 경우는 용액 부피 분의 용질 몰수. 어차피 뭐라고 했었냐면 어차피 분모에 들어가는 건 대부분 용액이고 분자에 들어가는 건 다 용질이기 때문에 앞에 이런 거 기억하는 것보다는 그냥 얘는 질량분의 질량, 얘는 부피분의 몰수 이런 식으로 기억하는 게 좀 더 좋을 거고, 근데 여기서 부피의 단위는 항상 꼭 리터여야 됩니다. 우리 몰농도는 부피를 리터 기준으로 잡아두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용질의 몰수,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얼만큼 어떤 특정 부피, 특히나 이제 요 기준을 이렇게 잡았다는 건 부피 1리터를 기준으로 잡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1리터 속에 용질이 몇 몰씩 들어있는지 그걸 농도로 표현해 둔 게 몰 농도가 되는 거고, 우리가 화학적으로 굉장히 잘 만들어진 농도라서 아주 잘 써먹고 있다. 그래서 몰 농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정말 아주 잘 쓰고 있는 농도가 맞는데요. 근데 우리가 요 뒤에 하게 될, 오늘 이제 하게 될 묽은 용액의 총괄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몰 농도라고 하는 게 좀 많이 별로더라. 그러니까 얘는 다른데 대부분의 경우엔 다 쓰일 수 있는데 막상 진짜 용액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니까 몰 농도를 가지고 식을 만들려고 하니 뭔가 숫자가 다 안 맞아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 용액의 농도를 만들 때 식이 딱 맞아 떨어지게 새로운 농도를 만들다 보니 몰랄 농도라고 하는 새로운 농도가 나오게 됐고, 요거는 뭘 기준으로 하면 되더라? 용매 질량 분의 용질 몰수 이런 식이 되는 거였고, 여기서 용매 질량 같은 경우는 킬로그램을 기준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얘기는 즉 무슨 소리냐? 뭐 수용액으로 해보면은 내가 물 1kg을 갖다 놨을 때 그 물 1kg에 녹아 있는 용질의 양 이런 거죠. 그래서 얘는 용질을 아무리 넣어줘도 분모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게 좀 특징이 될 겁니다. 왜? 용매의 질량이지 용액 질량이 아니기 때문에 용질을 넣어준다고 분모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용액에서 되게 중요한 농도가 되는 거지. 왜냐면 내가 갑자기 용질을 한 스푼 더 넣어준다고 했을 때 분모는 안 바뀌고 정확하게 용질 몰수만 변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몰랄 농도라고 하는 걸 가장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긴 하겠죠. 그래서 용액 얘기할 때만큼은 주로 몰랄 농도를 쓰게 되고, 그 외의 경우에서는 몰 농도를 많이 쓰게 되고, 일상생활에서는 퍼센트 농도를 많이 쓰게 되고, 뭐 이런 느낌으로 각각 만들어진 농도다. 말 그대로 농도는 만든 거니까. 그러니까 이건 발견한 게 아니란 말이야. 이미 있었던 기존에 그냥 벌어지고 있었던 어떤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발견해낸 게 아니라 이건 사람들끼리 모여서 약속을 해서 만들어낸 농도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약속이 되었다라고 하는 약속을 기억해두자. 그래서 질량분의 질량, 부피분의 몰수, 질량분의 몰수 이렇게 외우되 요것만 용매가 들어가는 자리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나머지는 용액분의 용질, 용액분의 용질인데 얘도 이제 어차피 분자는 용질인데 여기만 용매가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부피분의 몰수, 질량분의 질량, 그리고 얘는 질량분의 몰수인데 용매 질량분의 몰수 이렇게 따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다. 자, 그런데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우리가 농도 바꾸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퍼센트 농도를 몰 농도로 바꾸거나 몰 농도를 몰랄 농도로 바꾸거나 퍼센트 농도를 몰랄 농도로 바꾸거나 뭐 이런 식으로 다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일부러 그래서 시험지에 제가 4페이지까지 뽑아드린 거거든요. 아까 우리 오늘 시험 봤던 거. 답지 말고 시험지. 시험 봤던 시험지에. 보시면 맨 뒤에 내가 일부러 4페이지 아니라 5페이지일 거다 아마. 맨 뒤 페이지 그거 뽑아드린 거일 텐데 거기 보시면 1, 2, 3번 문제 있잖아요. 그거 한번 지금 그냥 시간을 주면 시간 너무 많이 줘야 될 거고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그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냥 고민해서 해도 되는 문제들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그냥 방법이 있는 거기도 해서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잠깐만 11이고 포도당 알스산 포도당 맞지? 제가 여기 문제를 하도 자주 바꿔대다 보니까 혹시 답지랑 공지랑 다른가 해서 네 일단 보도록 할게요. 제일 처음에 우리 퍼센트 농도, 몰농도 그러니까 사실 가장 많이 하는 게 이렇게 세 가지에다가 플러스로 그 몰랄 농도를 다시 몰농도로 바꾸는 거나 뭐 이런 거 정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번은 퍼센트 농도를 몰농도로 바꾸고 있는 거고 2번은 퍼센트 농도를 몰랄 농도로 바꾸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몰농도를 몰랄 농도로 바꾸는 거잖아. 반대로 이제 몰랄 농도를 몰농도로 바꾸는 것 정도까지 그렇게 한 네 가지가 제일 많이 하는 건데 근데 사실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다라기보다는 뭐 방법은 엄청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좀 편한 방법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려고 해요. 자, 이 퍼센트 농도 10% 포도당 수용액의 몰농도를 구하는데 뭔가 너무 안 주어져 있는 것 같아, 그렇지? 뭐 적어도 용액이 몇 그램 있다라던가 이런 거라도 주어져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말이죠. 근데 왜 안 주어져 있냐면 실제로 아무 상관없으니까. 그러니까 퍼센트 농도가 얼마다라고 주어져 있으면 그건 결국 어떤 농도가 이미 이건 질량을 기준으로 한 농도긴 하지만 아무튼 농도가 주어져 있는 거고 이건 진학이잖아요. 얼마나 진한가. 그게 농도잖아. 그러니까 그건 결국 얘가 지금 얼만큼 있든 상관없이 진하기는 고정값일 거고요. 그러니까 내가 10% 포도당 수용액을 100g을 갖다 놓든 1000g을 갖다 놓든 10,000g을 갖다 놓든 어차피 똑같은 진하기를 가지고 있는 걸 거고 그래서 그걸 100g을 몰농도로 바꾸든 1000g을 몰농도로 바꾸든 10,000g을 몰농도로 바꾸든 다 똑같이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그건 몰랄 농도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얼만큼 있나는 필요가 없어요. 근데 뭐가 제일 편하냐면 우리가 퍼센트 농도를 몰농도로 바꾼다라고 했을 때 지금 주어진 용질 질량, 용액 질량, 용질 몰수, 용액 부피 중에서 가장 편하게 써먹을 만한 거, 수치가 제일 편하게 나올 만한 거를 써보자고. 뭐가 제일 편할 거냐면 우리는 적어봅시다. 퍼센트 농도를 몰농도로 바꿀 거니까 퍼센트 농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용질의 질량일 거고요. 그리고 퍼센트 농도를 또 알 수 있는 거는 용액의 질량일 거고 이렇게 두 가지가 얘한테 들어가는 변수가 될 거고 그다음 얘한테는 용질 몰수 그 다음에 용액 부피 자, 이 네 가지 중에서 우리가 한 가지 정도는 기준을 잡아주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기준을 잡을 때 어떤 걸 기준으로 잡는 게 제일 편하냐 보통 용액 질량을 100g으로 놓게 되면 100 곱하기 100이 되면서 좀 용질 질량이 쉽게 나온단 말이야. 퍼센트 농도에 대해서. 그래서 용액 질량을 기준으로 잡기도 하고 근데 몰농도 같은 경우는 용액 부피를 1리터로 놓을 때가 전체적인 계산이 가장 편해집니다. 그래서 이 네 개 중에 기준을 잡는다라고 하면 보통 이제 몰농도가 섞여 있을 경우에는 용액 부피 1리터 이렇게 기준을 잡는 게 조금이라도 계산이 편한 편이다. 그리고 얘가 이제 10%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해주면 되냐 지금 우리 몰농도가 모르니까 용액 부피를 안다고 하더라도 용질 몰수를 구할 수는 없어. 근데 반대로 우리가 지금 용액 부피를 알고 있는 상태로 바꿔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용질 몰수만 구해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순서는 어떻게 될 거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용액 부피로부터 용액의 질량을 구해내야 되겠지. 그쵸? 그 다음에 그 용액 질량이랑 이 10% 농도를 이용해서 용질 질량을 구해내겠고 그리고 그 용질 질량을 용질 몰수로 바꿔가는 형태가 될 텐데 자 그럼 용액 부피가 1리터니까 얘는 1000ml고요. 일반적으로 문제에서 주어지는 밀도의 단위는 전부 그램 퍼 밀리리터입니다. 어차피 그램 퍼 밀리리터는 킬로그램 퍼 리터와 같은 단위예요. 근데 얘는 이제 1000ml로 바꿔주게 되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용액 질량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왜? 밀도가 주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밀도는 1.8이고 부피분의 질량, 즉 1000분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질량 이렇게 될 테니까 결국 질량은 1800g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용액 질량이 1800g이라면 결국 여기다 대입했을 때 1800분의 용질 질량 곱하기 100 해서 나오는 결과가 10이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180g, 그쵸? 얘의 10%가 용질이면 되는 거니까. 근데 180g이라고 구해놓고 나니까 얘는 용질 몰수로 바꿔주면 거기 포도당의 분자량이 18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린 분자량분의 질량 해주면 몰수 나오죠. 그래서 1몰. 그럼 최종적으로 몰농도가 1리터분의 1몰 해서 1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용액 부피를 1리터로 잡으면 편한 거야. 왜? 결국 구한 용질 몰수가 그대로 몰농도가 될 거니까. 얘가 1리터가 어차피 여기 1로 들어갈 거니까. 그쵸? 그래서 보통 몰농도가 들어있으면은 부피를 기준으로 잡는 게 편해요. 자, 이런 방식이라고 접근을 해보면 되겠고. 근데 이제 몰농도가 안 들어있는 퍼센트 농도를 몰랄 농도로 바꾼다. 이걸 해봅시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접근해볼게요. 퍼센트에서 알 수 있는 건요. 우리가 용질 질량이랑 용액 질량일 거고 우리가 몰랄 농도의 단위는 흔히 이렇게 스몰 m자를 쓰게 되는데 몰랄 농도는 용질 몰수랑 용매 질량을 이제 알거나 그러니까 구해야 될 건데 이것도 위에 거랑 마찬가지로 우리가 용매 질량을 구할 거니까 여기를 1kg으로 잡고 문제를 풀어도 아무 지장은 없습니다. 근데 얘는 이렇게 잡고 문제를 푸는 게 식이 조금 더 복잡해지는 걸로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틀린 방법은 아닌데 그러니까 기준을 어디로 잡든 이건 맘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4개 중에 아무거나 진짜 기준으로 다 잡아도 되는데 얘는 오히려 용매 질량을 기준으로 잡게 되면 식이 복잡해져요. 그래서 뭘 기준으로 잡는 게 제일 편하냐면 보통 몰농도가 있을 때 용액 부피 잡는 게 편하고 몰농도 없을 땐 용액 질량을 100g으로 잡는 게 계산이 제일 편합니다. 왜? 그러면 얘가 지금 10%이기 때문에 용질 질량을 바로 10g으로 구해둘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린 용매 질량을 바로 구해줄 수 있죠. 어떻게 돼요? 용액 질량 100g이고 용질 질량 10g이니까 빼줘서 용매 질량은 90g이 됩니다. 그쵸? 그럼 이거는 고쳐주면 1000분의 90kg으로 바꿔줘야 되겠네요. 우리가 kg 대입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용질 몰수도 어떻게 돼요? 어차피 여기 10g인 거 구했으니까 분자량이 60이라고 하네요. 그럼 얘는 6분의 1몰이죠. 그래서 용매 질량은 10분의 9 그러니까 그냥 10분의 9로 할게요. 10분의 9 분의 6분의 1 이걸 정리하면 용매 질량이 몰랄 농도가 나오겠지. 아까 얘기했다시피 기준은 잡고 싶은 걸로 잡는데 그냥 지금 이게 편하니까 이렇게 합시다. 몰농도가 있을 땐 용액 부피를 기준으로 잡으면 용액 부피를 1리터로 놓고 시작하면 편하고 몰농도가 없는 지금 이 둘 상황에서는 용액 질량을 100g으로 잡으면 좀 편하다. 됐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됐지?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 1몰 농도짜리 포도당 수용액의 몰랄 농도를 구해봅시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몰농도를 몰랄 농도로 바꿔줄 이제 이 과정이 되겠는데 자, 몰농도에서는 용질 몰수를 우리가 구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용액 부피 이렇게 두 가지가 이 몰농도에 들어가게 될 애들인 거고 몰랄 농도에서는 똑같이 용질 몰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린 뭐만? 용매 질량만 구해주면 됩니다. 참고로 2번에서는 우리 방금 2번 문제 풀 때 밀도 안 썼잖아요. 실제로 밀도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저거는 페이크입니다. 아무튼 그럼 이거 해볼게. 몰농도가 1이니까 자 아까 뭐라 그랬냐면 몰농도가 섞여 있을 땐 부피를 1리터로 잡으면 좀 편하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얘도
용액 부피를 1리터로 잡게 되면 용질 몰수가 1몰로 잡혀. 그치? 그래야 1분의 1 해서 1몰 농도가 나오니까요. 그러면 용질 몰수를 어차피 똑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얘도 용질 몰수를 그대로 1몰 갖다만 쓰면 됩니다. 그럼 우린 순수하게 뭐만 구해주면 되냐? 용매 질량만 구해주면 됩니다. 근데 아까 봤다시피 용매 질량을 구하려면 결국 용질 질량하고 용액 질량을 구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바꿔봅시다. 용질이 1몰인데 포도당이죠? 그럼 1몰의 질량은 몇 g이에요? 거기 포도당 분자량 18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1몰이 몇 g? 그렇죠? 용질의 질량은 180g이고 그 다음에 용액 질량은 어떻게 돼요? 밀도가 1.8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럼 부피가 1리터인 상태면 얘는 1000ml로 바꿔줄 수 있으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1800g이 되겠죠. 그럼 우리 이제 용질 질량 구했고 용액 질량 구했으니까 빼주면 용매 질량 1720g 1620g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몰랄 농도는 1000분의 1620 분의 1 이게 될 거고요. 정리하면 답이겠지. 돼요? 이런 식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농도의 자유로운 전환에 대해서는 진짜 자유롭게 이것저것 전환하는 거는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이제 숙제를 해오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 숙제는 책이 여기 있구나. 아까 얘기했던 요 34 여기까지랑요. 그 다음에 요 단원 마무리, 중단원 마무리 문제는 나중에 복습용으로 냅둡시다. 난이도도 좀 높긴 하고 요거는 뭐 일단 냅두고요. 그래서 쭉 넘어가서 용액의 세 가지 상태 여기는 같이 풀진 않을 거라서 아예 그냥 쭉 넘어가고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네, 80 여기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쭉 해서 농도에 대한 문제만 나오는 걸로 해야 돼서 91까지가 되겠네요. 그렇죠? 중간에 그 액체, 고체, 기체 액체, 고체랑 결합이랑 그쪽 파트는 그냥 안 하고 거기 액체 부분 그 액체 쪽 91쪽까지 푼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실제로 지금 방금 했던 농도 환산이랑 농도의 기본 개념 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식 대입해서 푸는 거니까 풀이 방법이 따로 있진 않아. 그냥 이 식 가지고 그냥 다 푸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따로 그냥 문제 설명 안 하고 그냥 먼저 숙제를 내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숙제 먼저 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진도를 나가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제 묽은 용액의 총괄성을 정리를 할 건데 또 총괄성 정리를 하기 위해서 증기압력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증기압력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었냐? 말 그대로 증기가 뛰게 될 압력이다. 증기라고 하는 건 뭐 물이면 수증기에 대한 이야기이긴 할 거고요. 뭐 기름이면 유증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알코올이면 그러니까 에탄올이면 에탄올 증기가 될 수도 있는 건데, 뭐가 됐든 가장 핵심은 증기라고 하는 게 우리 생각의 기체라고는 하더라도 알코올 증기, 물의 증기 이렇게 액체들의 증기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얘는 어디까지나 액체에 대한 설명이지 기체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 라는 거였죠. 그래서 그냥 그 액체가 있는데 이 액체가 당장 증발했을 때 그 증발한 애들이 갖게 될 압력인 거예요. 왜냐면 그냥 단순히 순수한 기체의 압력은 증기압력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냥 기체의 압력이라고 표현할 테니까. 자, 그렇게 되는데 그 와중에 이 증기압력이라고 하는 개념이 진짜 중요한 이유가 뭐였었냐? 원래 단순한 액체에서 이 액체 분자들은 서로 다른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충분한 애들은 대기 중으로 뛰쳐나가기도 한다.
우리가 그런 걸 증발이라고 하는 현상이라고 했었고, 과학적으로 이건 표면에서 일어나는 기화를 얘기하는 거였다. 근데 이렇게 증발하게 되면 증기가 형성되고 그 증기가 이제 이런 증기압력을 갖게 될 텐데, 평소에는 이 증기압력이 너무나 작아서 대기압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이 내부에선 기체가 형성될 수가 없더라. 그래서 내부에서의 기화는 평소엔 불가능했는데, 근데 이제 온도가 올라가서 증기압력이 커지게 되면, 증기압력이 커지는 건 PV 는 nRT에서 뭐와 뭐로 설명이 가능하냐면요, 온도를 높이면 원래 당연히 압력은 높아진단 말이야. 근데 단순히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한 가지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 온도를 높일수록 에너지를 많이 갖는 물 분자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증기 자체의 몰수도 늘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몰수와 온도가 늘어나면서 최종적으로 압력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증기압력은 온도가 높아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럼 결론적으로 그렇게 증기압력이 높아지다가 결국 대기압과 같아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된다? 물 내부에서 기화하면서, 물 내부에서 물이 기화하면서 생긴 기포가 대기압에 의해 터지지 않고 버틸 수 있게 된다. 그럼 이 내부에서 형성된 기포가 바깥으로 수증기를 분출해낼 수 있게 되겠고, 즉 내부에서의 기화가 가능해지고 우리가 그걸 끓음이라고 부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또 증기압력을 측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뭐라고 했었냐면, 이렇게 증발해서 덮어두고 나서 충분한 시간이 지나고 여기 동적 평형이 이루어졌을 때 이 내부의 수증기의 부분 압력을 구하면 그게 증기압력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안에는 기체가 되게 많을 테니까 그냥 이 기체 전체 압력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수증기가 띄고 있는 수증기의 부분 압력을 구하면 그게 증기압력이 된다. 이게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던 증기압력에 대한 개념의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증기압력에 대한 개념은 정말 중요해요. 왜 정말 중요하냐면, 사실 이 증기압력 곡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얘는 증기압력 곡선이라는 명칭은 정확한 명칭은 아닙니다. 원래는 상평형 그림이라고 해서 뒤쪽에 있는 상평형 단원을 가서야 배워야 될 그림이긴 해. 근데 우리가 이 용액 파트를 설명하려면 그래도 알긴 알아야 되는 그림이라서 잠깐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물의 상평형 그림이라고 하는 애입니다. 이게 뭐냐면 X축은 온도고요, Y축은 압력인데, 뭐 상평형 그림이고 뭐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머릿속에 뭐라고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지금 이 선들은 이 물의 상태를 나눠주는 기준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선에 해당되는 온도와 압력들의 점들이 쭉 모여 있을 거 아니야. 그거보다 낮은 온도와 압력에서 물은 얼음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요 선을 이루고 있는 온도 압력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그러니까 요것과 요것보다 낮은 이쪽 영역에서 보통은 이제 저온이고, 압력은 좀 어느 정도 높아도 상관없는 이런 영역에서 얼음으로 존재하게 되고, 그리고 압력과는 크게 상관없이 온도가 높은 조건에선 보통 수증기, 즉 기체로 존재하게 되겠지. 그리고 온도하고 압력이 적당한 여기선 물로 존재하게 되겠지. 그냥 그걸 나눠주는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는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결국은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소리가 되느냐. 자, 내가 한 요즘 물을 가로질러야 되니까 물을 좀 밑에다가 작게 적을게요. 내가 이쯤에다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볼게요. 그럼 이 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내가 지금 여기가 1기압인 거야. 우리가 흔히 지내고 있는 조건이 1기압이니까 표준 상태라고 하는 게 1기압의 기준으로 맞춰져 있으니까 1기압 선을 이렇게 그어봅시다. 실제로 1기압 선이 한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럼 1기압 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떤 얘기냐면요, 물은 요 온도를 지나치면 수증기가 된다는 얘기겠지. 그리고 요 온도를 지나치면 그게 얼음이 된다는 얘기겠지. 근데 우리 1기압 기준으로 물의 어는 점은? 그쵸. 그러니까 여기가 0도씨인 게 될 거고요. 그리고 물에 끓는 점은 100도씨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그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물을 가열했을 때 증기압력이 점점 온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올라가서
결국 요게 만나게 되면 넘어가면서 수증기로 바뀌게 되겠다라는 거라서 사실 이 그림을 얼음, 물, 수증기라고 해놨지만 이건 각각의 증기압력을 표시하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온도를 높이면 그만큼 증기압력이 높아지면서 그래프를 쫓아가게 되는 거지. 그렇죠? 조금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지 않나요? 어렵나? 어려울 수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증기압력은 물하고 사실 액체 말고 고체도 증기압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 고체가 바로 수증기가 되는 게 가능하잖아. 그래서 이것도 이제 증기압력이라고 하는 개념이 성립은 해요. 그래서 물 아니면 얼음 둘 다 증기압력을 가져도 돼.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 드라이 아이스 있잖아요. 드라이 아이스는 드라이 아이스. 자, 얘는 바로 CO2로 바뀌잖아. 그래서 실제로 이 드라이 아이스 증기압력을 얘기하면 고체에서의 증기압력만 주로 얘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액체 드라이 아이스를 보려면 4.1기압이 넘어가야 볼 수 있거든요. 4.1기압이 넘어가려면은 이 대기 중에서는 만들기가 정말 힘들고요. 억지로 눌러주지 않는 이상 보통 자연 상태에서 4.1기압이 되려면 수심 몇 기압, 수심 어느 정도 내려가야 되는 거냐? 수심 30m 정도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되게 깊은 거지, 수심 30m면 인간 기준으로 했을 때. 실제로 액체 드라이 아이스, 그러니까 액체 상태의 CO2는 보기가 되게 힘들어요. 아무튼 이거는 그냥 사이드 얘기였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지금 제가 그린 이 그림은요, 물의 상평형 그림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결국 지금 이 온도와 압력들이 증기압력이라고 하는 걸 결정을 하게 될 거고, 그리고 그 증기압력이 요 선에 닿게 되면 대기압과 같아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걸로 이 자체를 증기압력 곡선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 그래서 얘는 그냥 이름이 두 가지인 건데 아무튼 얘가 이제 증기압력 곡선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자, 아까 얘기했던 증기압력 그림을 다시 해놓고 아까 증기압력을 측정할 땐 이렇게 막아두고 동적 평형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라고 했죠. 근데 얘가 만약에 순수한 물이 아니면, 그러니까 얘가 물에서 이번엔 설탕물이 된 거야. 포도당 수용액으로 합시다. 자, 지난번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물 분자가 대기 중으로 튀어나갈 충분한 에너지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어떤 거였냐? 옆에 다른 물 분자들이 나를 잡아당기고 있단 말이야. 우리가 이미 수소결합이라고 하는 걸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물이 튀어나갈 힘은 주변 물 분자들이 나를 잡아당기고 있는 그 수소결합을 이기고 나갈 에너지, 딱 이 얘기입니다. 근데 내가 거기다 포도당을 섞어주게 되면 얘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물 분자가 튀어나가려면 단순히 다른 물 분자들이 나를 잡아당기는 것만 이기면 될 게 아니라 거기다 포도당 입자가 나를 잡아당기는 힘이 추가되죠. 그러니까 밖으로 튀어나가기가 더 쉬워, 어려워? 어렵겠지. 그러니까 더 많은 힘이 날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난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야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순수한 물에서 용액이 되게 되면 증발이 잘 안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증발 속도 자체가 느려져. 그러면 증발 속도 자체가 느려지기 때문에 증기압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왜? 수증기 분자가 덜 생길 거 아니야. 순수한 물에 비해서 포도당 수용액은 수증기 분자 자체가 덜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증기압력이라고 하는 게 낮아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우리 오늘 배울 묽은 용액의 통괄성 첫 번째 증기압력 내림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순수한 물이 용액이 될 때 증발 속도가 느려지니까 증기압력이 낮아져. 이 얘기는 사실 또 어떤 얘기도 되냐면, 그럼 내가 이 포도당 수용액에 포도당을 더 녹여주면 더 많이 방해할 테니까 더 많이 내려가겠지. 그래서 농도가 높아질수록 증기압력이 낮아진다는 걸 우리가 관찰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단순히 여기서 끝나는 거면, 이렇게 이론적으로만 배우고 끝날 거면 어렵지 않을 건데 이제 이걸 계산할 겁니다. 실제로 증기압력은 어떻게 어느 정도로 내려가게 되느냐의 얘기를 하려면 우리가 흔히 이런 용매의 증기압력은 이렇게 표현해요. 압력이니까 일단 P를 쓰고 그다음에 얘가 용매잖아요. 물은. 그러니까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력은 P 용매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진 용액들에 대한 압력은 P 용액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돼요. 근데 증기압력 내림이기 때문에 우리가 궁금한 건 델타 P야 델타 P. 지금 무슨 얘기? 얼만큼 낮아졌냐고. 용매의 증기압력에 비해서 용액의 증기압력이 얼만큼 낮아진 상태냐 이 차이가 궁금한 거죠. 근데 이 차이가 어떻게 되냐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확하게 포도당 분자가 방해하는 만큼 줄어듭니다. 포도당 분자가 방해해서 줄어드는 거니까 그냥 포도당 분자가 방해하는 만큼 줄어들어. 근데 포도당 분자가 얼만큼 방해하게 될 거냐? 그건 포도당 분자가 이 수용액 안에 얼만큼을 차지하고 있느냐에 결정되겠지. 포도당이 좀 많이 들어앉아 있으면 많이 방해할 거고 적게 들어앉아 있으면 적게 방해할 거 아니에요. 그게 정확하게 어떻게 떨어지게 되냐면요. 이 차이값은요. 용매 증기압력에다가 포도당이 방해하는 만큼, 그러니까 즉 포도당의 비율만큼, 그래서 X 용질이 됩니다. 이 X가 뭐야? 몰 분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이미 얘기했었지. 우리 기체 부분압력 법칙 얘기할 때 얘는 무슨 얘기가 되냐면 용액 전체의 몰수 분의 용질의 몰수 이렇게 구하게 되는 게 이 X 몰 분율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정확하게 몰 분율만큼 방해하게 된다.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묽은 용액의 첨가성 첫 번째 델타 P 증기압력 내림은 뭐야? P 용매 곱하기 X 용질. 그러니까 용매의 몰 분율에다가 용매의 증기압력에다가 용질의 몰 분율을 곱한 만큼 방해가 되더라. 그만큼 정확하게 떨어지더라.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 식에 대해서는 잠깐 또 얘기를 해볼 게 있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 P 용액을 우리가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요. 그럼 그거는 P 용매 빼기 델타 P잖아요. 그럼 델타 P 자리에다가 지금 이걸 대입하잖아? 왜? 델타 P는 P 용매 곱하기 X 용질. 그쵸? 그걸 대입을 하게 되면 얘는 P 용매 1-X 용질.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치? 왜냐면 P 용매 빼기 P 용매 곱하기 X 용질이니까 이걸로 묶어주면 이렇게 정리되는 거 맞지? 근데 이 1 빼기 X 용질이라고 하는 게 보면 자 다시 아까 요 몰 분율 자 X 용질이라고 하는 용질의 몰 분율은 어떻게 나오게 되는 거냐? 얘는 용매 몰수와 용질의 몰수를 다 더한 게 곧 전체 몰수가 될 거고 그 중에서 용질의 몰수 이렇게 해놓은 게 용질의 몰 분율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이걸 1에서 빼면 결국 뭐가 남게 되냐? 용매 몰수 더하기 용질 몰수분의 용매 몰수가 남게 되겠죠. 그치? 1 빼기 저거는 그 얘기는 즉 무슨 얘기? P 용매 곱하기 X 용매가 됩니다. 아이고 글씨가 개판이네요. 아무튼 그래서 용매의 몰 분율을 용매의 부분압력에다 곱하는 걸로 용액의 증기압력을 구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증기압력 내림의 직접적인 식은 이건데 그래도 우리가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거 그러니까 문제에 따라서 이 식을 쓸지 이 식을 쓸지가 주어진 정보에 따라 다르겠죠. 그랬을 때 P 용매의 원래 순수한 증기압력에다가 용매의 몰 분율을 곱하는 것만으로도 그냥 용액의 증기압력을 직접적으로 구해줄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증기압력 내림을 구해야 될 때 혹은 주어진 게 요런 애들을 구하기가 더 편할 때는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고 아니면 용액의 증기압력을 직접적으로 구하거나 요런 게 더 구하기 편한 상황에서는 이거 밑에 걸 써주면 되겠고 그렇게 됩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식을 하나만 기억하는 걸 좋아해서 저는 최대한 암기를 줄이려고 했었거든요. 내가 학생일 때. 그래서 저는 이거 하나만 외우고 써먹긴 했었는데 근데 뭐
요즘은 좀 생각이 달라진 것 같아. 차라리 식을 여러 개 외우는 게 문제 풀 때 좀 더 편한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 자, 이제부터 나오는 모든 얘기는 증기압력 내림 때문에 생긴 현상들입니다. 자, 증기압력이 내려가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느냐. 자, 그냥 이론적으로만 설명을 먼저 해보면 증기압력이 이미 내려가 버렸기 때문에 얘는 출발하는 증기압력 자체가 낮아져서 온도를 높여서 증기압력이 커진다고 하더라도 좀 천천히 커지겠죠. 그 얘기는 즉 무슨 얘기냐. 아까 그리고 지난주에 얘기했던 대로 증기압력하고 대기압력이 같아지면 그때 끓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기본적인 증기압력 자체가 낮아지는 바람에 증기압과 대기압이 같아지기 위해서 필요한 온도는 더 높아지겠죠. 더 높은 온도에 도달해야 증기압이 대기압과 같아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증기압력이 내려가게 되면 결론적으로 끓는 점이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단순 그 이론적으로만 얘기하는 거 말고 이 증기압력 곡선에서 보게 되면요. 그러니까 이 수증기와 만나는 온도 자체가 높아져야 된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그림 자체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아까보다 더 같은 일기압 조건에서 높은 온도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는 현상은 뭐 때문이냐면 지금 여기 가운데 만나는 점 있죠. 이걸 우리가 삼중점이라고 얘기합니다. 흔히. 근데 이 삼중점 자체가 내려가는 현상이라서 이 삼중점이 요 선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와요. 그럼 그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 이쪽 끓는 점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어느 점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점은 어떻게 돼요? 같은 일기압에서 이번엔 어느 점은 만나는 온도가 더 낮아진 거죠. 그래서 어느 점은 내림입니다. 그래서 끓는 점은 올라가고 어느 점은 내려가요. 알고 있는 거지. 뭐 이거를 사실 지금 계산이나 이렇게 뭐 이론적으로 깊게 배우는 게 처음이라서 그렇지. 밥이 설 익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뭐 소금을 좀 넣어준다던가 이런 것들 있잖아. 뭐 아니면 뭐 우리 라면 끓일 때 스프부터 넣는 이유가 면이 빨리 익으라고란 말이야. 왜냐면 스프부터 넣으면 물의 끓는 점이 올라가서 우리가 끓이고 있는 물의 온도가 더 높은 상태가 돼. 그래서 면이 빨리 익는단 말이죠. 그런 거지. 어느 점 내리면 가장 대표적인 게 뭐야? 강은 얼어도 바다는 안 오는 거. 그렇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미 그냥 현상 자체에 대해서는 배웠었던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이론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다. 이런 식인 거다라고 하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둘을 위해서 이 끓는 점 오름과 어느 점 내림을 위해서 만들어진 농도가 아까 얘기했던 몰랄 농도입니다. 왜냐면 몰랄 농도를 이용해서 구하니까 얘네 식이 너무 깔끔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몰랄 농도를 만든 거예요. 실제로 식이 어떻게 되냐면요. 끓는 점 오름은 델타 TB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뭐냐면 보일링 템퍼리처의 변화량인 것이. 그래서 말 그대로 끓는 점 변화량인데 델타 TB는 일단 10부터 적으면 KB 곱하기 몰랄 농도 이렇게 돼요. 밑에 거 어느 점 내리면 델타 TF 곱하기 KF 곱하기 몰랄 농도. 자, 이게 뭐냐? 일단 끓는 점 오름의 값은 몰랄 농도에다가 이 KB 이건 상수예요. 우리가 흔히 뭐라고 부르냐면 몰랄 오름 상수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1몰랄 농도당 올라가는 끓는 점의 수치를 상수화 시켜 놓은 거예요. 정확하게 몰랄 농도가 1 올라갈 때마다 이만큼씩 온도가 변하더라. 대표적으로 이제 물 같은 경우는 몰랄 오름 상수가 0.56일 거야 아마. 0.56이온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물에 내가 물 100 아니죠. 1kg. 물 1kg을 떠다 놓고 내가 여기다가 포도당을 1몰 녹였더니 끓는 점이 100.56도씨가 되더라. 이렇다는 얘기죠. 그리고 내가 여기다 포도당을 2몰 녹였더니 끓는 점이 101.12도씨가 되더라. 정확하게 그렇게 나눠 떨어지는 거야. 뭘 하니까. 이렇게 몰랄 농도라고 새로운 농도를 만들어 놓고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서 만든 게 몰랄 농도고 그래서 식이 이렇게 간단해졌다. 얘가 이제 몰랄 오름 상수고요. 얘는 몰랄 내림 상수입니다. 그리고 이 몰랄 오름, 몰랄 내림 상수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거는 자, 근데 저기 몰랄 땡땡 상수, 오름 상수든 내림 상수든 상관없어. 이 몰랄 상수에서는 정확하게 얘네들은 뭐에 영향을 받냐? 용질의 종류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질은 종류가 뭐가 됐든 상관없이 결국 몰랄 농도만 같으면 최종적인 끓는 점, 어는 점은 같다. 용질은 아무 상관이 없고 용매의 종류에만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물을 갖다 놓으면 물의 KP값, 물의 KF 값은 절대 변하지 않는 거고. 그리고 물 말고 내가 알코올로 실험을 한다고 하면 알코올의 KP 값하고 알코올의 KF 값을 쓰면 되는 거고. 어차피 우리가 풀게 될 대부분 문제는 물을 기준으로 나올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기억해야 될 핵심은 이겁니다. 몰랄 어쩌고 상수 쟤네 둘 KP와 KF는 용매 종류에만 영향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셔야 되고 계산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그냥 문제에서 주어진 KP 값 혹은 문제에서 주어진 KF 값에다가 몰랄 농도를 구해서 대입하는 형태로만 해도 충분히 다 구해줄 수 있어. 되는 거고요. 그리고 (50분이네요) 마지막 네 번째. 그래도 이건 해야 되니까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 네, 판트호프 법칙. 마지막 네 번째가 판트호프 법칙이라고 하는 건데, 저건 이제 판트호프라는 사람이 이제 만든 법칙이라서 판트호프 법칙이에요. 발견한 법칙이라. 근데 얘는 이제 뭐냐면 삼투압에 대한 이야기거든. 근데 삼투압 얘기인데 너무 시간이 간당간당하다. 사실 10분이면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날림으로 설명해서 끝내는 것보다는 여기서 그냥 마무리합시다. 판트호프 법칙 나중에 다음 주에 하지 뭐.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